마르크스는 자신의 혁명이론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르크스주의를 도그마로 바꿔 이용한 것은 레닌으로 내려오면서부터입니다. 그러나 레닌이 생전에 했던 예언은 많이 틀렸죠. 노동계급은 갈수록 더 빈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러시아, 중국과 같은 후진국에서만 그러했을 뿐입니다. 산업혁명이 발달한 서유럽에서의 노동계급은 더 나은 생활 조건을 위해 투쟁했지만 그것은 의회 내에서의 계량주의적 투쟁이었고 실제로 이것이 더 민중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 효과적이었음은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방에서 마르크스는 그저 그런 역사가 사회학자의 한 명일 뿐이지만 동유럽, 아시아의 후진국에서는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르크스를 들고 나온 세력에 의해 일종의 예언자적 지위를 갖게 되었죠. 그러나 원조 마르크스주의라 할 만한 것은 다 없어져 버렸고 남은 것은 공산주의자들 자신의 권력과 압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형식주의와 교조주의적 교리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를 대체하는 체제는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의 양기급 간의 혁명적 투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충돌은 마르크스에게는 더욱더 가능성이 높게 다가왔는데 왜냐하면 당시의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주기적인 경제 위기로 인해 흔들리는 사회의 양극단에 있는 빈부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따져본다면 마르크스의 가르침은 산업혁명의 산물이며 산업 프롤레타리아트의 보다 나은 생활을 향한 투쟁의 소산이었습니다. 산업혁명에 수반된 대중의 극심한 빈곤과 비인간적 취급이 마르크스에게 강렬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의 중요한 저술인 자본론은 이러한 주제에 관하여 중요하고도 마음을 격동시키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죠. 19세기 자본주의의 특징이었던 반복적인 공황은 빈곤과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자연스럽게 마르크스를 혁명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신념으로 이끌어갔습니다. 마르크스는 혁명은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특히 민주주의 제도가 이미 사회적 삶의 하나의 전통이 되어버린 곳에서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나라들의 사례로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미국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상 전반을 들여다보면 혁명의 불가피성은 그의 기본적 신념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는 혁명을 믿고 혁명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혁명가였죠. 조건부였고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마르크스의 혁명 사상은 레닌에 의해서 비로소 절대적이며 보편적인 원칙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가장 도그마적 저술이라고 할 수 있는 좌익 공산주의의 소화병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저술에서 레닌은 이 원칙을 한층 발전시켜 어떤 국가들의 경우에는 혁명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마르크스와는 입장을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레닌은 영국의 경우엔 제1차 세계대전 중에 군국주의 국가로 되었고 그 결과 영국의 노동계급은 혁명 아닌 다른 수단을 선택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영국은 더 이상 혁명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나라로 간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레닌이 틀렸죠. 그는 영국 군국주의가 일시적인 전시국면의 전개에 불과했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영국이나 그 밖의 서유럽 각국에서 민주주의와 경제적 진보가 한층 더 진전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레닌은 또한 영국 노동조합운동의 성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나 마르크스의 결정론적 과학적 이념에 너무 집착하면서 고도로 발전한 나라들에서의 노동계급의 객관적인 사회적 역할 및 그들의 잠재적인 역량에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인할지 몰라도 사실상 그는 자기 이론이나 러시아 혁명의 경험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선포했던 겁니다. 이 문제에 관한 마르크스의 전제와 결론을 본다면 혁명은 무엇보다도 우선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혁명의 결과, 즉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는 현존 사회인 소위 자유자본주의보다도 한층 더 새로운 자유를 가져올 것이라고 마르크스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신념은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마르크스도 그의 시대, 즉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대의 한 산물로서 자본주의는 어떤 유형이건 간에 배척하고 보는 그런 동시대의 행위 속에 존재했던 인물이기 때문이죠. 자본주의를 대신하여 보다 고도의 경제사회적인 형태, 즉 사회주의가 등장할 뿐 아니라 한층 더 고도의 인간 자유가 실현될 것이라는 마르크스의 주장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사회 민주주의자들은 당당하게 자신들을 마르크스의 후계자로 간주했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대체는 오로지 혁명수단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사고의 원천으로서 마르크스를 인용했던 공산주의자들 못지않게 사회민주주의자들 역시 마르크스의 후계자로 자처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크스를 신봉하고 있는 두 집단, 즉 사회민주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이념의 뿌리로서 마르크스를 인용하면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만 맞는 말입니다. 마르크스의 사상을 인용하는 가운데 두 집단은 각자의 실천 행위를 변호하고 있는데 그 실천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이미 변화된 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기 저마다 마르크스 이념의 토대를 두고 그것에 의존한다고 하면서도 사회민주주의자들과 공산주의 운동은 각기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 갔던 것입니다. 정치적 및 경제적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사회 내에서의 노동계급의 역할이 미미했던 국가들에 있어서는 마르크스의 교훈에서 추출한 제도와 교리를 만들어낼 필요성이 천천히 대두되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및 그 후에 우리가 중국에서 보듯이 경제력 및 사회적 관계가 아직까지 산업 변혁을 가져올 정도로 성숙되지 못한 나라들에서는 마르크스의 학설 중에서 혁명적 측면의 채용과 교리와 도구마로 만드는 그런 작업은 한층 더 급속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노동계급 운동에 의한 혁명이 강조되었던 것이죠. 이런 나라들에서는 마르크스주의는 점점 더 강화되고 혁명정당의 승리와 더불어 지배적인 이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독일 같은 나라들에서는 정치적 및 경제적 발전상에 비춰봤을 때 혁명은 필요하지 않았고 마르크스의 교훈 중에서 혁명적인 면보다는 민주주의적이며 개량주의적인 면이 우세했습니다. 반도구마적인 반교조주의적인 이념적 및 정치적 성향은 노동계급에 의한 개혁에 중점을 두도록 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첫 번째 경우에는 마르크스주의와의 연계성이 강했고 두 번째 경우에는 좀 약한 편이었죠. 즉 민주적, 개량주의적인 면에서 혁명이 모든 곳에 다 필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점에서는 마르크스주의에 가까웠지만은 그러나 노동계급에 의한 개혁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점에서는 마르크스와는 조금씩 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사회발전과 이념의 발전은 유럽 사회주의 운동에서 심각한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개략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정치적 및 경제적 상황의 변화는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일어났던 이념적 변화와 일치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현실을 봄에 있어서 자신들의 당파적 관점에 따라서 상대적 방식으로, 다시 말해 불완전하고도 한쪽에 치우친 그런 방식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레닌, 독일의 베른슈타인, 이것이 이제 두 극단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두 극단을 통해서 서로 다른 변화, 사회적 및 경제적 그리고 노동계급 운동의 상이한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람에 원조 마르크스주의는 거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방에서 마르크스주의는 이미 사멸했거나 또는 사멸 중이었고 동방에서는 공산주의가 수립된 결과 마르크스의 변증법과 유물론에서의 형식주의와 교리주의의 잔재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남은 잔재들은 권력을 강화하고 압제를 합리화하며 인간의 양심을 억압하기 위해서 이용되었을 뿐이죠. 동방에서도 또한 마르크스주의는 사실상 포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교조주의로 남아서 더욱더 강하게 작동했습니다. 마르크스주의는 동방에서는 이념 이상의 것이었죠. 새로운 통치, 새로운 경제, 새로운 사회 제도였습니다. 마르크스가 그 제자들에게 이런 식의 사회 발전에 자극을 주긴 했지만
그 자신은 이런 식의 진전은 원하지 않았고 또 기대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 법칙을 해석하려던 무사람들을 배신했던 그런 역사는 그 위대한 주인 마르크스도 이제 배신한 거죠. 그럼 마르크스 이후의 발전은 어떠했는가? 1870년대 들어와 독일, 영국, 미국과 같은 산업혁명이 이미 일어난 국가들 속에서는 기업들과 독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초에 이르러 이런 상황은 절정에 이르렀죠. 홉슨, 또 힐퍼딩, 그 밖의 사람들이 이러한 경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레닌은 자본주의의 최후의 단계로서의 제국주의라고 하는 저술에서 주로 위와 같은 저자들의 논거를 기초로 정치적 분석을 행해서 몇 가지 예언을 한 바 있지만 대개 틀린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노동계급은 갈수록 빈곤해질 수밖에 없다는 마르크스의 이론은 그가 이론적 근거로 삼았던 여러 나라에서의 발전을 통해 더 이상 지시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휴 세튼 왓슨이 레닌에서 말렌코프까지라고 하는 책에서 서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마르크스의 빈곤화 이론은 주로 동유럽의 농업국가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서방에서의 마르크스의 주의는 역사가 또는 학자의 지위로 떨어졌으나 동유럽에서는 새로운 시대의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신흥 종교가 그런 것처럼 사람을 도취시키는 효능을 발휘했죠. 앙드레 모로는 영국사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이론이 지지를 얻도록 기여한 서유럽의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엥겔스가 1844년 맨체스터를 방문하였을 때 그는 35만 명의 노동자가 습기차고 누추하고 허물어져 가는 집들을 꽉꽉 메운 채 물과 석탄을 섞은 듯한 공기를 호흡하고 있는 광경을 발견하였다. 그는 탄갱에서 반은 벌거벗은 안악들이 열등한 가축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동들은 어두운 갱도에서 하루를 보내며 원시적인 통풍기 같은 것을 열고 닫고 하는 작업에 내몰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편직물 업종에서는 탈취가 극도에 달하고 있었으며 내 살자리가 사실상 무임금으로 일하고 있었다. 엥겔스는 자기 생전에 완전히 상반된 영국의 상황을 목격할 수 있었지만 정작 보다 더 전율에 휩싸일 만한 그리고 보다 더 심각한 절대적 빈곤을 목도했던 곳은 러시아, 발칸 제국, 아시아, 아프리카에서였습니다. 생산기술의 개선은 서방 세계에 광범하고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모든 면에서 그것은 대규모의 변화였습니다. 그것은 독점을 만들어내고 세계를 선진제국과 독점 세력을 위한 제반 세력권으로 분할하였으며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의 10월 혁명을 야기했죠. 선진국들에서는 생산력의 급속한 상승, 자원과 시장으로서의 식민 획득 등 일련의 전개가 노동자 계급의 지위를 변화시켰습니다. 개량을 목표로 보다 나은 물질적 조건을 목표로 하는 투쟁은 의회주의적 통치체제의 채택과 더불어 혁명적 이상을 뛰어넘는 보다 현실적이며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나라들에서는 혁명은 무의미하고 비현실적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직 산업화가 되지 못했던 나라들, 특히 러시아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죠. 그런 나라들은 산업화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역사라는 무대 위에서 적극적인 배역을 그만두고 선진국들과 그 독점 기업들의 포로가 되어 쇠퇴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져야 하는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던 것입니다. 토착자본과 이를 대표하는 계급과 정당들은 너무나 미약하여 급속한 산업화의 과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나라들의 경우 국민을 위해 혁명은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되었고 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의 계급, 즉 프롤레타리아트 내지 이를 대표하는 혁명정당뿐이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불변의 법칙이 있기 때문이죠. 즉 모든 인간사회 그리고 사회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들은 생산 증대와 완전한 생산성을 위해 분투한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다른 사회 및 개인들과 부딪히게 되고 생존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게 된다. 이런 생산의 증가와 확대는 끊임없이 개인적, 정치적,
법률적 국제적 관습 및 관계 등과 같은 각종 자연적 내지 사회적 장애에 부딪힌다. 이런 장애를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 즉 일정한 시대에 있어서 사회의 생산력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사회 내외에서 생기는 장애를 제거하거나 변화시키거나 또는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계급, 정당, 정치체제, 정치적 이념 등은 이러한 운동성과 정체의 끊임없는 양상의 한 편인 것이다. 어떤 사회나 국민도 그 생존이 위협당할 때까지 생산성이 뒤떨어지도록 놔두지는 않죠. 뒤떨어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죽는 것을 기꺼워할 사람들은 없기에 인간들은 자신들의 생산과 존재의 장애를 조성하는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당할 준비를 합니다. 생산의 발전과 확장 그리고 이에 뒤이은 사회적 결과를 가져오는 데 사용될 방식, 힘, 수단들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과 물질적 및 지적 수준이죠. 하지만 그것이 어떤 이념적 가치나 사회적 힘이 되었건 간에 생산의 발전과 확장을 위한 필요성은 생존에 급급한 개인들에게 맡겨서 해결될 수는 없고 사회와 국민은 당대에 자신들이 달성하기를 바라고 또 얻어내야 하는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도자들과 이념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혁명적 마르크스주의는 독점 자본주의 시기에 산업이 발달한 서방에서 러시아와 중국같이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동방으로 이식되었습니다. 이때는 동방과 서방에서 사회주의 운동이 전개되던 중이었죠. 이 사회주의 운동 단계는 제2 인터내셔널 하의 통합과 중앙 집권화로 시작되었다가 개량주의를 지향하는 사회민주주의 진영과 혁명을 지향하는 공산주의 진영으로 갈리면서 끝났고 나중에 러시아의 혁명과 제3 인터내셔널의 결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산업화를 실현할 다른 방법이 없었던 국가들에서의 공산주의 혁명은 특별한 국가적 차원의 이유가 있었죠. 19세기 말에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출현하기에 앞서 반봉건적인 러시아에서는 반세기에 걸쳐 혁명운동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혁명을 요구하는 긴급하고도 구체적인 국제적, 경제적 및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 다시 말해서 산업적 변혁이 있어야만 한다는 절박한 필요성은 러시아, 중국, 유고슬라비아처럼 혁명이 발생한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것이었습니다. 마르크스 이후의 대개 유럽 사회주의 운동이 유물론적이며 마르크스주의적이었을 뿐 아니라 이념적으로 상당히 배타적 성격을 띠었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불가피했습니다. 구사회의 모든 세력들이 단합하여 이들에게 대항했죠. 교회, 학교, 사적 소유권, 정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유럽 대륙에서의 전쟁을 거치면서 초기부터 힘을 키워온 유럽 국가들의 거대한 권력 기구들이 이들의 대적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자라면 무엇보다 먼저 세상을 근본적으로 그리고 오류 없이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었죠. 모든 새로운 운동은 이념적으로 배타적이 되어야만 하는데 특히 승리를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이 혁명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 운동이 성공한다면 그 성공 자체가 그 신념과 이상을 강화시켜 줄 것이었습니다. 비록 독일과 기타 다른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에서는 모험적인 의회주의 방법과 파업이 개량주의자들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러시아 노동자들,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자신들의 지위를 한 푼 어치도 개선할 수 없었던 러시아 노동계급에 있어서는 절망과 굶주려 죽을 형편에서의 탈출을 위하여는 무기를 사용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유럽 국가들, 즉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에는 이런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위 나라들 중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는 러시아의 경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런 국가들은 소련의 군사력에 의해 억지로 공산주의를 떠맡는 바람에 혁명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중 몇몇 나라는 이미 산업적 변혁을 달성하고 있었던 중이었기 때문에 산업혁명을 긴급하게 필요로 한 것도 아니었고 최소한 공산주의적인 방법에 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들의 경우엔 외부로부터 위로부터
외세의 총검과 폭력기구에 의하여 혁명이 억지로 강요되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와 같이 가장 산업이 발달했던 나라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에서 공산주의 운동은 미약하였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은 전시하에 소련의 직접적 군사 개입과 1948년 2월의 쿠데타까지는 좌익운동이나 의회주의적인 사회주의 운동과 흡사했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의 세력이 약했기 때문에 그들의 공산주의 내용과 형식도 소련과 똑같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련이 자국의 제도를 주입하자 국내의 공산주의자들은 냉큼 이를 받아들였죠. 공산주의 세력이 약하면 약할수록 마찬격인 전체주의적 러시아 공산주의를 형식까지도 그대로 베끼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공산주의 세력이 비교적 강했던 프랑스나 이태리 같은 나라는 산업이 보다 발달한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고투 중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이미 민주주의 혁명과 산업혁명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 운동은 러시아, 유고슬라비아 그리고 중국에서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 까닭에 프랑스와 이태리에서는 혁명의 기회를 잡을 수가 없었죠.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살아가며 활동하던 프랑스와 이태리의 공산당 지도자들은 의회주의적인 환상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가 없었습니다. 혁명에 관한 이들은 본인들의 혁명 역량보다는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소련의 원조에 의지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빈곤과 비참함과 싸우는 투사로 간주하고 있던 추종자들은 순진하게도 당이 한층 광범하고 더욱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중이라고 믿었습니다. 현대 공산주의는 근대 산업화의 시작과 함께 하나의 이념으로 등장했습니다. 산업발전이라는 근본적 목적을 달성한 나라들 안에서 공산주의는 죽어가고 있거나 제거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후진국들 사이에서의 공산주의 역사적 역할이 혁명이 야기해왔던 걸어왔던 그 과정과 성격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